안녕하십니까. 버라이브의 최욱, 이광용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장맛비가 많이 내리면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때 아닌 기자회견 경쟁으로 점점 뜨거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양평이죠. 예, 오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검토했다고 알려진 설계 용역 업체가 양평 현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쏟아지는 양평발 뉴스들 첫 코너에서 만나보시죠. 싫어.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입맛을 살짝 돋우는 코너 이름하여 밑반찬 뉴스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밑반찬은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정말 장기적으로 갑자기 그런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 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시급급여가 악용되어서 통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급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하겠습니다. 네, 노동청 담당자가 실업급여 개편을 위해서 연 공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여자들은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이나 옷을 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시켜서 저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업급여는 꼭 밥 먹는 데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네. 옷이 부족하면 옷이 살 수도 있고 여름에 눈이 부셔서 선글라스도 살 수가 있는데 사치하는 여성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이 부분은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지금 10조 3천억 원 적자예요. 복지는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적자인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급 요건이라든지 지급 수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 받는 분을 악마화하는 식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이 실업급여 담당자 이분 또 공격을 당할 것 같아서 이분 개인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이분 말을 또 정치인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네. 이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청년층이 아무래도 취업이 워낙 어렵고 수급자들이 많다 보니까 MZ세대들 사이에서 이 뉴스가 관심이 상당히 높은 뉴스가 네. 됐습니다. 실제로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을 모아봤거든요. 자, 그러면 뭐 울면서 신청해야 되나요? 돈 없어서 도시락 카드 쓰는 애들이 탕수육 시켜 먹으면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다. 해고당해서 기분 안 좋은데 실업급여라도 나오면 당연히 기분 좋지. 전 국민이 우울증 걸린 상태가 기본이어야 만족하나. 이 성별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좀 따끔하고 신랄한 반응이 나오는데 장윤선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샤넬 선글라스 뭐 이런 등등 해외여행 등등 이런 것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층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보니까요.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부정수급한 통계가 발표가 됐어요. 고용노동부에. 네. 1.3% 전체 중에 그리고 금액으로 하면 3.9%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부정수급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일반화해서 전부 무슨 다 잘못 받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무슨 공짜로 받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장 소장님께서도 뭐 드릴 수가 없다. 적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고용보험은 다른 사회보험과 똑같습니다. 고용주가 O, 내가 O, 반반씩 내서 우리 국민연금 반반 내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똑같이 반반씩 내서 본인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그것을 받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낸 기금을 자기가 찾아가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특히 우리는 하한선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얼마냐면 하루에 6만 6천 원.
그다음에 하한액이 얼마냐면 하루에 6만 1,568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받으면 200, 적게 받으면 190. 요걸로 한 달 사는 겁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63만 명 가운데 119만 명이 하한액을 수령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근데 하향하고 폐지하겠다? 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바꾸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법을 바꿔야죠. 괜히 또 이런 발언 때문에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고요. 네. 여야 간에 관련자들, 당사자들 얘기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금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건 분명히 제도적인 개선은 필요합니다. 네. 관련해서 정부가 내는 기금에요 2% 냅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고용주가 내고 가입자가 내는 거고요. 정부가 내는 포션은 2%라는 거고요. 고용보험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도를 희화화할 때 이렇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바로 도덕적 해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은 좋지 않다. 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정부가 내는 싶습니다. 기금을 2%라고 하는데 2% 내지만은 고용기금이 다 이제 소진이 되면은요. 정부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꿔줘요. 이게 국민 세금이에요. 이걸 2%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지적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을 넘게 팔팔 끓고 있는 뉴스가 있는데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누가 왜 바꿨는지 속 시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먼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이 이슈가 계속되네요. 아유, 좀 쉽지 않은데 누가 왜 종점을 변경했나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기자님은 답을 좀 찾으셨는지요? 저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양이. 예, 근데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네. 따라가다 보면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와서 저도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시면 안 어디서부터 됩니다. 다시 네. 시작을 해야 될지. 저 법인 추적하고 있어요. 아, 네. 추적하고 있습니까? 네. 어디까지 거의 갔습니까? 지금 거의 한 90% 네. 제가 지금 추적을 했다라고 아,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바꿨나? 네. 오. 누가 어떤 영향력을 갖고 네. 어떤 형식과 절차를 통해서 바꿨는지 네. 거의 지금 설계도를 지금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걸 알려주세요. 완성이 이름 되면 언제쯤 나오나요? 완성이 되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쫙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어쨌든 15년 동안 논의돼왔고 7년 전부터 예타 검토를 해서 환경 영향 평가 다 했어요. 네네. 근데 갑자기 2달 만에 민간 설계업자가 이쪽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했더니 국토부가 네. 그래 그거 좋겠네 그렇게 바꾸자. 과연 국책 사업을 이렇게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저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아니 그 이해 안 되는 걸 우리도 안 되니까 소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그러니까 아직 10%의 퍼즐이 지금 마지막 한 네. 퍼즐만 남아 있습니까? 그것만 제가 맞추면은 한번 네.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장성철 소장이 언급했던 설계회사, 이 타당성 조사에 참여한 용역회사가 국토부와 함께 양평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종점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 만나보시죠. 여기에 IC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도로 자체가 굉장히 선행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교통량 자체가 적습니다, 여기가. 그 2달간의 현장 조사도 몇 차례 하고 예타에 대한 결과물도 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충분히 2개월이면 그런 방향 정도 제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의 중간 결과를 공개할 용의가 있으신지 좀. 저희가 우려스러운 거는 저희가 이걸 숨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게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또 다른 논란을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원안의 예비 타당성 조사 2년 걸렸거든요. 네, KDI가 했잖아요. 예. KDI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근데 용역업체는 2달이면 충분히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2년여 기간에 걸쳐서 연구한 것을 2달 만에 아무리 민간 업체라고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것의 공신력을 좀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원안 노선에서 55%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거는 새로운 길이다. 새로운 노선이다. 이걸 가지고 같은 노선이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김동연 지사도 밝혔지만 이 실제로 조사 비용 가운데 한 15% 이상이 넘어가면 이거 예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변경된 아니라면 아마도 이것은 예타를 새로 해야 될 가능성이 원점에서 매우 다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타용이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양서면으로 했던 거야. 네. 강상면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고 이게 훨씬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일로 가야 돼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타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요. 예타가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타당성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후속 조처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면서 이 안을 밀어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지 이거 그냥 예산 따려고 하는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내부적으로도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거 너무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국토부 공무원들이 많이 괴로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무용론까지도 이제 거론이 되는 저는 이 용역 업체를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1월 달에 국토부에서 용역을 해요. 자, 양평하고 서울하고 이 고속도로를 내는 데 있어서 용역 과업 지시서라는 것을 문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입찰을 시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2가지 중요한 사항인데 하나는 예비 조사에만 3달. 그리고 본 조사해 가지고 최종 결론 내는데 1년. 그런 타임 스케줄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스케줄을 다 무시하고 여기는 예비 조사, 검토, 대안, 결과 보고까지 2달 만에 끝냈어요. 이거는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국토부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 업체는 분명히 처벌해야 된다라는 농담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리 민간업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권위 있는 정부의 기관이 지난 2년 동안 용역 타당 보고서, 예타 이런 거 다 검토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2달 만에 이거를 바꿔요?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능력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네. 너무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안 혼나겠죠.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예. 그 국토부하고 용역업체는 아까 잠깐 말씀을 네. 하셨지만 이 변경안이 원안보다 교통량 수용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안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첫 번째 하나씩 좀 따져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교통량은 강상면이 양서면보다 일일 교통량이 한 6,000대 정도가 더 많다. 이게 맞네요, 바로 그러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22,000대, 예, 16,000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흠이 있어요. 뭐냐? 교통량을 분석하면서 IC가 반영된 데는 강상면이고요. 양서면은 IC를 안 넣습니다. 나들모. 그렇습니다. 똑같은 동등한 비교가 아닌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IC가 오늘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통량이 그렇습니다. 많이 예. 증가하죠. 그건 동묘항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조건을 놓고 과학적으로 비교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경제성. 번째, 경제성이죠. 이 경제성을 입증하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BC.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HP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이 BC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걸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안 했어요. 안 한 것이고 그러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수치를 동등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2가지 교통량 그리고 경제성 2가지에서 하나씩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분석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그러니까 원하는 근거가 비용 편익 분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변경안은 이거 자체가 안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안 같은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이 0.82 그다음에 AHP라고 하는 사업 편익 분석은 0.508.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0.5를 넘으면 되는데
508이에요. 간신히 아주 넘었네요. 간신히 넘어온 겁니다. 원안이. 근데 지금 만약에 강상면 안으로 바꾸게 되면 도로가 일단 2.2km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공사 비용이 또 늘어나요. 이렇게 되면 통과할 수 있겠냐,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또한 설계 용역사에서 뭐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땅 거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은 국토부나 뭐 용역회사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자료나 내용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고 처음 해명했던 것과 지금 나중에 해명했던 것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네네. 몰랐대요. 왜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 그랬더니 몰랐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을 어떻게 납득시킬 수가 있느냐. 네네. 해명을 하시려면 정확하게 일관되게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셔야 의혹제기가 이제 그만하고 안 되거든요. 네네. 분명히 17일 날 국회 상임위가 열리잖아요. 원희룡 장관 거의 출석을 하고. 네.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양평군과 국토부에서 왔던 여러 가지 공문들 다 분석 끝냈을 거예요. 네. 그 관련해서 지금까지 했던 해명과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또 참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예, 김동현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심지어 서울시까지 9개의 지자체와 기관을 포함하면서 경기도만 싹 빠진 이례적인 협의였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에서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무려 경기도지사인데 궁금증이 저랑 비슷하네요. 네. 양평구는 경기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경기도를 양평군이죠. 패싱했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그게 또 그 송파에서 하남을 지나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도 관할 이 이죠.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 있잖아요. 하남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광주시도 포함이 돼 있어요. 경기도 광주시. 그렇습니다. 하남시, 광주시 거쳐서 그리고 양평으로 가는 고속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 지자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수도권 나들이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두물머리 양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전국적인 이슈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책 사업으로 정해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해왔던 건데 2031년 개통을 앞두고 이제 지금 이런 사달이 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22년 7월에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1차 협의를 했는데요. 이때 다 불렀습니다. 양평도 부르고 하남시도 부르고 심지어 서울시 포함해서 모두 9개 지자체를 부르면서 한 군데 딱 뺐어요. 경기도. 그래요? 왜 우리 뺐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 1월, 올 1월이죠. 이때 이제 두 번째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2차 협의를 하면서 자료가 나오는데요. 사업 개요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뒤이어서 이게 어디인지 위치도가 나오는데 이 사업 개요에는 양서면으로 표현이 돼 있고요. 원안. 뒷장에 있는 지도, 이 위치도에는 종점이 강상면으로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문건이에요? 수정안이 뒤섞여서 문건, 들어갔네요. 같은 문건의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상면이라는 글씨 자체가 없어요. 실종됐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국토부가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여기에는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또 제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만 다른 문건을 보냈나? 라는 의혹도 가능하다. 이게 그냥 실수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도성이 좀 들어갔을까요? 월요일 날 밝혀져야죠. 월요일 날. 월요일이요? 네, 월요일에 국토 상임위가 열리니까 네. 원희룡 장관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토부의 해명은 이래요. 1차 회의 때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로가 없어가지고 경기도를 뺐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경기도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렇긴 그래서 하죠. 제가 봤을 네. 때는 그냥 많이 언론에 나오던데 경기도지사가 다른 당 쪽 소속이니까 안 부른 거 아니냐. 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기사 보고 온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네. 네. 저희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 네. 특화돼 있는 분야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건이 지금 뭐 며칠째입니까? 계속 지금 이슈되고 논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거는 장성철 소장만 알고 있습니다. 너무 센 질문 아니에요? 아까 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제가 그 발언을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여러 가지 얘기나 흔적들을 보면 네. 와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국정 동력이 약화되면 어떡하지? 내년도 총선에 국민의힘이 불리하면 어떡하지? 이거보다는 네. 대통령 처가 일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나오는 것을 네. 조금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방어하고 옹호하고 총체적인 분위기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 논란이 막 부각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 더 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건이 좀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앞서 장 소장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17일 날 국토교통위원회가 열려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확인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도 하겠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하면 못해요. 그리고 국정조사도 여당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안 하겠다. 네. 그러면 단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사실은 증인도 잘 안 나오고 또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출석 안 하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국정조사가 지속되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이 문제 때문에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우선 적극적으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정조사도 형해화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저 30초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은 당연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그런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억지로 그냥 물타기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쪽에 뒤집어 씌워가지고 해명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여권의 한 의원은 이러한 얘기들을 자꾸 보도하는 좌파 성향의 언론들 가짜뉴스 법적 조치할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박성준 상당히 의원. 문제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야당 때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각종 의혹들을 많이 얘기하고 공격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대로 해명하라고 했거든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해명,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제시 이거지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네. 억지로 옹호하거나 방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가슴에 다 쌓아놓고 내년 선거 때 조용히 나와서 심판하셔요. 문재인 정권 때 그런 거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억지로 옹호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이 각을 또 안 세우니까 싱겁긴 하네요. 그런데 확실한 건 다음 주 꼬리곰탕 때도 우리가 양평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들 입장! 명지대 특임교수 박정호 도사, 한양대 겸임교수 김광석 도사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도사님. 용돈입니다. 아유, 도사님 고맙습니다. 왜 여기만 주고 나는 네. 안 주세요? 왜? 아, 우리 이 두 도사님들은 시키는 걸 다 해서 참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다 경제 도사로 모셨으니까 네. 하반기 경제 전망 도사처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전망 네. 상반기는 좀 좋지 않았지만 네. 하반기는 좋을 거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두 도사님들은 어떻게 예측을 할지 날씨로 한번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햇살이 빛날 것인가? 네. 날씨로 표현하면 예. 짙은 먹구름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조금 거치는 느낌. 아직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하늘도 아직도
굉장히 검어요. 네. 그러나 폭풍우는 거쳐가는 느낌.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있는데 그 군데군데 파란 하늘도 숨어 있다. 좋은데요? 도사님이 더 신통해 이게 파란 하늘이구나. 이 도사님이 더 신통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름 사이에 파란 하늘. 왜냐하면 보통 저희 같은 고객들은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분이 좋거든요. 그렇군요. 예, 뭐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네네.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모님 보시면 좀 걱정하실 텐데 이제 주식이 상당히 지금 엉망이거든요. 많이 그래서 밀렸어요? 뭐 자세한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1년 동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요즘의 코스피의 흐름을 설명하는 제일 적합한 단어는 금융장세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금융장세. 예, 이 금융장세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매출이 반의 반 토막이 났다 등 많은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의 실적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데 주가는 왜 오른 거냐? 예, 바로 이런 그 상태를 우리가 흔히 금융장세라고 불러요. 금융장세. 이 금융장세는 왜 형성되는 거냐면 네.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지만 네. 이제 곧 얼마 안 지나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돈이 밀려들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엿보고 미리 투자해 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장세.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저렇게 약간 우상향인데 네. 우리 우기 주식은 왜? 아니 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아니,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또 중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반도체만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반도체는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네. 일단 반도체는 예. 전체 경기를 많이 반영해줘요. 23년 경제가 바닥이죠. 네. 그리고 24년 경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바닥이긴 하지만 23년보다는 나아져요.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안 좋은 경기 침체 국면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한국 경제도 볼게요. 네. 자, 23년 상반기가 0.8% 성장. 0.8%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수준의 경제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경제를 통과해서 23년 하반기는 1.8% 성장. 근데 1.8%도 저성장이에요. 경기 침체예요. 그러나 보시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좋다. 제가 왜 이 경제를 얘기하냐면 반도체는 네. 경제가 호황이면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네. 네,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1, 2분기 동안 안 좋다가 3, 4분기부터 조금 회복됩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 3월 이후 생산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어요. 일단 3월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수출 물량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물론 아까 김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3월 이후로 생산량 감소폭이 계속 줄어드는 게 완화돼 왔고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이 됐으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반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있다고 전망을 하는 거죠. 아유, 도사님.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요즘 크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힘을 내고 있는 거는 자동차입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의 그 생산 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맞는데요. 최근에는 히든 카드인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도사님은 참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파란 구름이 옷을 감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 하늘이. 얘기도 예. 했고 자동차 얘기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뭐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 네. 이게 올 초와 비교하면 9배 폭등했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 그래프입니까? 이 최욱 씨가 왜 모르는지 아세요?
회식할 때마다 빠져서 그래. 아, 회식 때 이런 정보 나옵니까? 우리 회식하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왜 그때마다 빠지니까? 아, 100만 원 없으면 900만 원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회식 오세요.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네.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먼저 제가 산업의 업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현재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전기차 수출 수출액. 비중에서? 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전한 5 가겠습니다. 10%안 될 것 10. 같은데. 예. 5 갑니다. 22.2%. 많이 이건 올라갔어요. 그때 중에 한 더군다나 대가 넘는다고요? 이미 5%는요 4년 전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늘어요. 퀴즈 하나 또 낼까요? 네. 현재 노르웨이의 신차 판매 중에 노르웨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 아, 신차가 이건 50% 넘는다. 몇 퍼센트? 50%? 67% 또 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뭐 내 돈 또 아니고. 회식에 참석하세요. 70 갑니다. 왜 이렇게 70. 회식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70. 네. 지금 93%. 왜? 와. 추산컨대 97% 정도 왔습니다. 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전기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뭐예요? 하나. 2차 전지.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만큼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주요 2차 전지 주식이 크게 늘고 있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사님은요, 오른 다음에 얘기하죠, 뭐. 도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조금 반대 의견 반대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 회사가 나쁜 회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네네.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영향도 당연히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당연히 우리 김 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유망한 산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사를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 재작년 그 전에 주식시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코스닥의 작은 회사들 아니면 유망할 것 같은 회사들은 손 안 댔어요. 네. 전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뭐 삼성전자 등 대장주. 네. 우량주만 손을 댔죠. 네. 자,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지금 60%대 수준으로 정점에 비해서 70%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대장주들은 단기간에 그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 쓰리고 있는데 내 돈 언제 원금 회복되나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옆에서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은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벌써 어떤 회사는 떡상에 떡 상상에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2차 전지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회사를 투자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자금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런 흐름이 언제 또 있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코스피 우량주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니까 원금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코스닥 시장이 조금 탄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회사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 전문가들도 주가에 대한 적정 주가 평가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뭔가 어느 선이 적정 주가입니다 얘기하기가 본인들도 이제 주저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물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네. 물가가 뭐 내렸다, 뭐 이런 가격, 저런 가격 내렸다라는 거를 많이 접하는데 네. 체감으로는 말이 안 돼요. 장 보러 가면 네. 그냥 금액이 팍팍팍 올라가요. 네. 지금 물가 잡히고 있는 게 맞아요? 어때요?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펜이 하나 있어요. 네. 1,000원짜리였어요. 2,000원으로 오릅니다. 몇 퍼센트 올랐죠? 100% 올랐죠. 100%.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릅니다. 몇 퍼센트 올랐죠? 50% 올랐죠. 50%. 계산 못 하십니까? 예. 자, 보세요. 물건의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1,000원 올랐죠? 2,000원에서 3,000원, 또 1,000원 올랐죠. 상승률은 절반으로 근데 줄어든 물가 거지. 상승률은 떨어졌죠. 맞아. 물가는 안 떨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7월에 6.3%를 기록하고 2.7%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22년 가격보다 6.3%나 올랐는데 22년 한 해 동안 거기서 2.7%가 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안 떨어져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를 보면 그럼 쭉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물가를 물건의 보면. 가격은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는 어쨌든 목표 물가 제도가 2%라는 목표 물가로 이루도록 네. 이끌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 네.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됐는지를 지켜보지만 네.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뭐 지하철, 버스 요금 이거 다 오른다는 보도가 있던데. 뉴스 나왔잖아요. 이 물가는 언제쯤 잡히나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 물가가 잡힌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021년, 2022년, 2023년의 흐름을 보면 2022년까지 쭉 오르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2023년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했죠. 네. 요 지표만 보면 야, 물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생각하죠. 네. 자, 그런데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물가 흐름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가격 급등락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라든가 농수산물 가격이라든가 계절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계절적 요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거는 실제 물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아하.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가가 변화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근원 물가 지수를 따로 만드는데 자, 근원 물가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2023년 2분기 끝머리까지도 사실 물가가 떨어졌다고 딱 보기에는 그래프의 흐름이 아직은 없죠. 아니야.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나는 아직 그걸 속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근원 물가와 같은 지수에는 아직 변화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도사가 바로 언급했듯이 오늘 오전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하는 네.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 동결해야 될 이유 다 각각이 100가지씩 넘어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이미 역사상 최대치인데 1.75죠. 그렇죠. 예. 1.75에서 다다음 주에 2%로 또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미국 금리는 올려요? 미국 금리는 올려요. FOMC 무조건 올리나요? 올릴 가능성이 0.25% 거의 포인트? 9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격차가 더 커지고. 더 커지죠. 예. 그럼에 따라 나타날 후폭풍이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하.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니 도저히 인상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로 경기 침체예요, 현재.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봐 못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 불확실성.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이라든가 몇몇 금융사 부실, 부동산 PF 부실 이런 거 걱정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어쨌거나 2%에 가깝게 오고 있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필요 없다.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것보다 대내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우리 서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도사님들이 해결책 주고 떠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반기를 앞두고 또 공공요금이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실 준비를 하시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아닌가. 더 명쾌하고 아주 속 시원한 대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결론해요. 네, 우리 도사님은요? 제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비책. 23년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두 도사님들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